내 친구는 그냥 무당을 하는 게 맞다. 1. 어린이 캠프 선생님은 영감소녀가 저와 같이 백조 생활을 하던 시절 괜찮은 일거리 없나 하고 찾다가 찾은 겁니다. 우선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집을 떠나 있을 수 있다는 즐거움과 벌은 돈을 쓰지 않고 그대로 모을 수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발표가 나기도 전에 면접 봤었던 디자인 회사에 붙어버려서 먼저 백조 생활을 접고 영감소녀는 오기 때문이었는지 그 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레크리에이션이고 뭐고 경력도 없는 기회를 왜 뽑았느냐가 가장 의문이긴 했지만 그냥 잘 갔다 오라고 했죠. 그러고는 며칠도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애들은 귀엽냐? 모기는 많이 안 물리냐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딱 하는 말이 나 서울이다. 역시 경험도 없고 그래서 잘린 게 분명하다는 생각으로 영감소녀를 만나러 갔죠. 어떻게 하면 지도 선생님 일인데도 잘릴 수가 있냐면서 놀리는데 자기 말로는 자기 발로 걸어 나왔대요. 처음 갔을 때는 애새끼들이 너무 바글바글 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안절부절했대요. 언니 오빠들이랑 싸울 줄이나 알았지. 천진난만하고 귀여운 꼬마들을 다루기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런데 이틀 정도 지내면서 선생님 부르는 애들이 너무 귀여워서 잘 어울렸대요. 상상은 안 가지만 그렇다니까 그렇게 들었죠. 그 애들은 2박 3일 코스였는데 마지막 날 밤에 선생님들이 애들 담력 시험을 하자고 했나 봐요. 영감소녀는 아직 학교도 안 들어간 애들이 너무 놀라지 않겠냐 해서 말렸는데 선생님들은 예정에도 어떤 일을 진행하기로 했나 봐요. 담력 시험이래 봤자 유치한 가면 쓰고 하얀 옷 입고 놀래주는 거였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죠. 영감소녀는 귀신역 이런 거 맡기 싫어서 그냥 애들과 함께 있는 지도교사를 하기로 했대요. 애들끼리 있다가 놀래면 정말 일 커지니까 선생님 한 명은 붙여주기로 했죠. 우선은 한 주씩 해서 하기로 했는데 귀엽게도 다들 놀라서 울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제 일하는 여자애가 있는 조가 들어오게 됐어요. 여기서 제 일하는 아가는 얼굴이 참 이뻤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애들한테 인기는 별로 없었대요. 이틀간 지내면서 보니까 애가 얼굴도 이쁘고 옷도 참 이쁘게 입힌 앤데 성격이 어둡대요. 처음에는 자폐아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래요. 자기를 잘 따랐대요. 그렇게 자기를 잘 따르던 제 길을 속이는 게 좀 미안하더래요. 그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선생님과의 시간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애들이 교실 안으로 들어오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불을 끄고 귀신 소리를 내며 숨어있던 선생님들이 나오는 거였대요. 그러다가 한 명이라도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하면 불을 켜고 가면을 벗으며 놀랬지 하는 거였어요. 아무튼 제 인에 조가 들어왔어요. 모두 연습장을 꺼내고 선생님께 편지를 쓰는 형식적인 프로였는데 제2가 교실 안에 들어오자마자 훌쩍거리기 시작하더래요. 웬만해서는 울지도 않을 것처럼 차갑게 생긴 애가 훌쩍훌쩍하며 울더래요. 아기들은 한 명이 울면 따라 울잖아요. 그런데 다들 제 길을 쟤 왜 저래 이런 눈으로 보면서 신경 안 쓰더래요. 영감소녀는 그냥 자기랑 마지막 밤이라 슬퍼하는구나라며 기특하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캠프가 끝나도 찾아가서 놀아주고 그러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제이가 계속 울더래요. 편지도 안 쓰고 한 손에 쥐어준 크레파스만 들고 울더래요. 한 아이가 미리 울어서 그런지 선생님들이 불을 끌 시간인데도 끄지 않고 계속 망설이고 있었나 봐요. 영감소녀는 그냥 막 짜증이 나더래요. 원래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였지만 하려면 빨리빨리 하던가 왜 저러나 싶어서 짜증이 막 나는데 이상할 정도로 짜증이 나더래요.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고 불이 딱 꺼졌대요. 애들이 막 울기 시작하면서 현기증이 살짝 나더래요. 어질어질해서 우는 애들 지도도 못하고 머리를 잡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누가 뺨을 확 후려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누가 감히 자기 뺨을 후려쳤다는 데서 열이 받았대요. 정말 순식간이었죠. 불 꺼지고 뺨 맞고 바로 불 켜지고 이런 정도의 시간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자기 뺨을 후려친 사람을 못 찾겠더래요. 선생님들은 저쪽 교실 반대편에 숨어 있어서 이곳까지 올 시간은 충분하지 못했고 애들이 때렸다기에는 너무 큰 사람의 손 느낌이 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한 거는 불이 딱 켜지자마자 주저앉아 우는 애들. 자기 배 쪽을 부여잡고 우는 애들. 그런데 아까 울던 제이는 언제 울었냐는 듯이
가만히 앉아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마치 갑자기 본 게 아니고 불이 꺼졌을 때부터 계속 봐온 듯한 눈빛이잖아요. 선생님들이 탈을 벗기도 전에 걱정이 돼서 영감소녀 있는 대로 달려왔대요. 선생님들도 어둠 속에서 짝소리는 들었는데 그게 영감소녀가 애들을 때린 줄 알았었나 봐요. 그런데 영감소녀의 볼이 빨간 걸 보고는 더 놀란 거죠. 영감소녀는 몸이 안 좋다면서 먼저 선생님 방에 들어갔대요. 분하고 괘씸한 생각에 잠이 안 오더래요. 그런 상황에서라면 누가 봐도 제이가 때린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고 지도교사 선생님과 잠깐 시간을 가진 다음 캠프를 마치는 걸로 마지막이었는데 제2의 지도교사는 영감소녀가 아니었죠. 다행이면서도 뭔가 물어보고 싶은 마음에 아쉬웠대요. 그렇다고 어린애 잡고 내가 선생님 때렸니? 아니면 어둠 속에서 뭘 봤니? 라고 물을 수는 없잖아요. 다른 날은 예뻐 보였던 양쪽으로 따은 제희의 머리마저도 얄미워 보이더래요. 선생님과의 시간이 다 끝나고 버스를 타기 위해 애들을 줄 세워놓는데 제이가 영감소녀 있는 대로 오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어제 아팠죠? 선생님이 이상해서 제가 때렸어요. 미안해요. 하면서 울더래요. 그래도 애가 솔직하게 말했으니까 마음이 좀 풀리더래요. 그래서 제이야 괜찮아 하면서 줄을 세우고 뒤돌아서는데 뭔가 너무너무 이상하더래요. 그 당시 제이랑 자기랑은 1m 이상 떨어진 거리였대요. 불이 꺼진 시간은 길어봐야 2, 3초 정도였는데 어떻게 저 작은 애가 그 시간 동안 달려와 자기를 때리고 제자리로 돌아가. 그렇게 태연하게 앉아 자기를 응시하고 있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자기가 이상했다는 건 무슨 얘긴지 아무튼 제2를 버스 태워보내고 나니까 그 건물에 다시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몸이 안 좋다고 설명을 하고 서울로 올라온 거래요. 그런데 만약 때릴 수 있었다고 쳐. 그런데 어른손 같았다며 그건 어떻게 된 거야? 알 수 없죠. 이 편집 디자인 회사. 그래도 영감소녀는 졸업하고 나서 전공을 살려 편집 디자인 회사를 다녔죠. 처음엔 규모가 작은 개인 회사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직원이 꽤 있었죠. 대부분 디자이너가 여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망을 많이 했었대요. 영감소녀는 디자인 1팀으로 배정을 받고 들어갔는데 디자인 1팀 사무실은 다른 팀들과 같은 층이 아닌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부분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대요. 대부분 1팀이면 본팀이기 때문에 배우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많이 이상했어요. 디자인 1팀은 모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명 죄다 여자였대요. 하다못해 팀장도 본인까지 합해서 디자인 1팀 6명은 모두 여자인 거죠. 자기 옆자리에는 본인을 부팀장이라고 소개하는 여자가 앉아 있었는데 영감소녀랑 동갑이었죠. 2년제를 졸업하고 바로 일해서 차기 팀장 자리를 노리는 부팀장의 위치에 있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디자이너는 사람답지 않게 우중충하니 암울한 사람이었대요. 혹시 귀신을 잘 보거나 기가 세지 않나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지자 소름이 끼치더래요. 본인 스스로 영감소녀라고 부르라고 시키는 앤데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나 싶어서요. 대답을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주변에서 부팀장님도 시작이다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래요. 아무튼 원래벌레 하루를 보내고 집에 가려는데 어쩌다 보니까 부팀장이랑 방향이 같아서 지하철을 같이 타게 된 거죠.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뻘쭘하게 가는데 부팀장이 자기는 귀신을 보는 것 같다고 하더래요. 사실 영감소녀는 주변에서 희한한 일이 많이 일어나지 귀신을 본다거나 뭐 예지 능력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며 믿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은 부팀장의 무용담을 들으며 집에 왔대요. 부팀장의 무용담은 어디선가 한 번씩은 들어본 얘기들에 드문드문 SF로 구성되어 판타지 소설이 생각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미친놈이란 생각만 들더래요. 그리고선 업무 도중에도 이런저런 얘기들을 계속 주절거리나 봐요. 안 들을 수도 없고 참 애매한 상황이었죠. 같은 팀원 여자애가 오더니 자꾸 들어주면 신나서 또 한다고 들어주지 말라고 그러기도 했대요. 처음엔 듣기 싫었는데 그냥 자기가 들어주니까 좋아하는 모습에 그냥 들어주기로 했나 봐요. 저렇게 좋아하는데 그냥 들어주자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데 좀 들어주자 점점 무당 행세까지 하더래요. 모밤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지 말라느니, 물가에는 지나가지 말라느니, 누군가가 방 창문에서 지켜보고 있다느니 이러더래요. 계속 들어주니까 짜증이 나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이 말한 걸 의식하게 되는 게 더 싫은 거죠. 그래도 영감이 꽤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이것저것 충고를 하니까 우습기도 하더래요. 어느 날은 아침부터 와서 듣고 싶지도 않은 자기 꿈 얘기를 막 하더래요. 이빨이 빠지는 그런 꿈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냥 너도 한번 겁먹어봐라 하는 마음에 그 꿈은 근처에 누가 죽는 꿈인데 조심하셔야겠어요. 하고 넘겼대요. 그런데 자기 말을 정말 믿었는지 되게 겁먹은 눈치더래요. 한편으로는 걱정되면서도 너도 여태까지 계속 겁줬으니까 한번 당해봐라 했대요. 그런데 다음날 부팀장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회사에 결근을 했죠. 물론 본인이 저주하고 그런 건 아닌데 괜히 미안하더래요.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 그냥 한 건데. 며칠 뒤에 부팀장이 회사에 왔는데 아버지 일에 대한 슬픔 이런 것보다는 영감 소녀에게 역시 자기가 사람을 잘 봤다며 추종자 행세를 하더래요. 덕분에 전보다 더 귀찮게 굴었나 봐요. 잠깐이나마 동정했던 게 한심하게 느껴지더래요. 부팀장 덕분에 회사 내에 친구라곤 부팀장 하나만 있는 격에다. 물론 부팀장이 소문낸 거지만 부팀장 아버지의 죽음을 예언했다느니 부팀장이랑 붙어 다닌다고 이상한 소문까지 돌았대요. 그래서 첫 입사한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대요. 사직서내 기회만 엿보면서 계속 다녔대요. 첫 월급 받고 나한테 한턱 내면서 그 부팀장 욕을 엄청나게 해댔죠. 미친년 같다느니 사이코 미친년러고요. 원래 욕을 안 하는 영감소녀 성격에 저렇게까지 말하는 거면 엄청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여자를 골탕 먹일 방법 없냐면서 묻는 거예요. 서로 머리를 짜낸 끝에 유치한 아이디어들만 줄줄줄 꺼냈죠. 사실 자기는 저승사자라고 얘기한다느니, 부팀장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충고를 한다느니, 그러다가 그냥 내가 그만두라는 결론을 내리고 서로 헤어져서 집으로 갔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영감소녀한테 전화가 왔는데 집에 오는 길에 부팀장한테 전화가 왔대요. 원래대로라면 안 받지만 본인한테 전화를 건 일은 처음이라 그냥 받았대요. 그러면서 혹시 지금 바뀌냐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전화가 오더래요. 여기서 영감 소녀의 인내심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물론 집에 오는 길에 아무 일도 없었고요. 다음날 회사에서 지랄해야겠다 생각하고 왔어요. 부팀장이 보이자마자 막 뭐라고 했대요. 도대체 왜 그런 전화를 하냐고. 그랬더니 본인은 전화를 안 했대요.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우버를 떨며 핸드폰도 보여줘가며 본인은 전화 건 적이 없다고 그랬대요. 스스로 뭔가 미스터리한 일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은 정말 사이코인 거죠. 그러면서 혼자 소름 끼쳐 하면서 사람들한테 어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러 가더래요. 저도 들은 얘기지만 정말 그런 사이코 찾아보기 힘들죠. 화가 나는 순간에도 어떻게 엿먹여줄까? 를 생각했대요. 업무가 시작되고 일을 하다가 영감소녀가 연기를 한 거예요. 괜히 두통 있는 연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약 사다 준다느니 걱정을 해주는데 부팀장은 옆에서 거버하지 내가 조심하라 했잖아요 지랄하더래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괜찮다고 하고 부팀장을 살짝 불렀대요. 그러고는 이거 비밀인데 사실 자기 외할머니 배에 무당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부팀장님 책상 밑으로 어떤 손이 부팀장님 발목을 잡고 있는 걸 봤다고 말해줬대요. 물론 뻥이죠. 이번엔 너도 겁먹어봐라가 아니라 진짜 당했으면 좋겠다는 나쁜 생각도 했대요. 역시나 부팀장 계속 안절부절을 못하더래요. 다리를 바닥에 붙이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고 다행인지 다음날 부팀장은 아무 일도 없이 회사를 잘 출근했대요. 덕분에 비웃음을 조금 사기도 했죠. 그런데 부팀장 말로는 자기가 어제 꿈을 꿀 때 수호신한테 자기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게 효험이 있었다고 또 주책 없이 떠들더래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두고 봐야죠라고 말했대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잠깐 은행 간다고 나갔던 부팀장이 업무 시간이 다 돼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일하는 내내 신경이 쓰였는데 팀장님 말씀으로는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인대가 늘어났대요. 뼈가 부러지거나 뭐 찰과상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꼭 자기가 저주한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무서웠대요.
며칠 입원해 있는다는 얘기를 듣고 무섭기도 하고 퇴원하면 더 귀찮게 굴까봐 집에 큰일이 생겼다고 말하고는 그냥 사직서를 내버렸대요. 그 뒤로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다시는 디자인 회사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가위 눌림.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가 났었죠. 그리고 얼마 후 뉴스 보도에 아현동 사는 두 자매가 가스 중독으로 죽은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었고요. 덕분에 아현동은 제 이미지에서 가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고등학교 때 점심시간 영감소녀와 제가 포함한 무리들은 모여서 수다 떨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짧은 시간에도 그땐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되게 비 오는 날은 무서운 얘기하고 싶잖아요. 친구들하고 무서운 얘기를 하다가 가위 눌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사실 가위 안 눌려 본 사람 별로 없죠. 우리 무리에 있던 애들은 전부 가위 눌림을 많이 겪어봤더라고요. 대부분 TV 소리는 들리는데 몸이 안 움직였다. 눈은 떴는데 못 움직였다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물론 저도 가위 많이 눌려봤고요. 저는 대부분 잠들기 전에 가위를 많이 눌리더라고요. 자려고 누운 지 5분 이럴 정도예요. 영감소녀도 당연히 가위에 눌려봤다고 했죠. 영감소녀는 영감소녀답게 가위에 눌렸어요. 중학교 때 TV를 보다가 시간도 늦은 것 같고 해서 잠자리에 눕게 됐대요. 영감소녀 침대발 아랫부분에 문이 있었고 오른쪽에 큰 창문이 있어요. 한참 자고 있는데 가위에 눌렸다 하는 기분이 들더래요. 많이 눌려본 사람들은 그 기분을 알잖아요. 영감소녀는 가위에 눌리면 막 깨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가다듬은 다음에 눈을 팍 뜬대요. 저도 해봤는데 장난 아니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눈을 팍 떴을 때 실패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럼 다시 눈을 감고 또 눈을 팍 뜬대요. 그래서 깼다는 느낌이 들면 바로 벌떡 일어나서 불을 켠대요. 처음에 제가 그럼 눈 팍 뜰 때 잘못해서 귀신이랑 눈 마주치면 어떻게 해라고 물었더니 귀신도 내가 갑자기 눈 팍 뜨면 놀라서 도망갈 거래요. 아무튼 갑자기 가위가 눌리는 느낌이 왔고 영감소녀는 자신만의 방법을 이용해서 계속 눈을 뜨는데 그날따라 실수가 많더래요. 그러다가 조금 깼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은 움직이긴 하는데 정말 슬로우 영어처럼 느릿느릿하게 일어나지더래요. 몸을 반쯤 일으켰을 때 자기 바라대로 뭔가가 하얀 두 덩어리가 보이더래요. 아차 싶어서 영감소녀는 다시 느릿느릿 뒤로 눕기 시작했대요. 일어나는 것보다 더 힘들었지만 지금 일어나면 큰일이다 하는 생각에 막 다시 누웠나 봐요. 그런데 그런 포즈면 배가 막 당겨야 되잖아요. 그런 느낌 없이 공중에 상반신이 살짝 한 15도 각도 정도 상태에서 조금씩 누웠나 봐요. 사실 자신도 가위에 눌리면서 뭔가를 저렇게 선명히 본 건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대요. 다시 일어나자니 앞이 깜깜하고 깨려고 자신이 하던 방법처럼 계속하면 눈을 뜨는 순간마다 저 하얀 물체들이 팍팍 이동할 것 같은 그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을 거란 생각이 들었대요. 눈을 감자니 자신이 눈을 감은 사이에 쟤네들이 자기 얼굴 앞에 와서 시시덕거릴 것 같고 해서 눈도 못 감고 있었다나 봐요. 그러다가 고개만 살짝 들어서 발 있는 데를 봤대요. 역시 하얀 두 덩어리가 서 있더래요. 처음에는 어두워서 잘 안 보였는데 점점 지나니까 눈이 익숙해지면서 윤곽이 보이더래요. 역시나 사람이었대요. 그것도 두 명의 여자. 한 명은 키가 163 정도. 대충 그런 정도 키에 얼굴은 전형적인 처녀 귀신 티켓대요. 눈에 쌍꺼풀도 없고 볼은 퀭하니 말라서 머리는 그냥 부스스한 긴 머리. 피부색은 보통 사람처럼 그냥 하얗지도 않고 까맣지도 않은 피부였고 옆에 있는 한 여자는 당시 유행이었던 앞가르마 단발머리에 키는 옆보다 작은 한 157 정도 돼 보이는 키에 볼살이 희고 통통했대요. 몸집도 약간 있었고 웃긴 건 두 사람이 소복 같은 게 아니라 평상복 입고 있더래요. 그 두 사람은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서서만 있었대요. 자기를 보는 것도 아니고 허공을 보는 것도 아니고 어디를 보는지 모르겠는 시선으로요. 비유를 하자면 동공이 벼있는 것 같았대요. 그러다가 그 두 덩어리가 짠 듯이 양팔을 서서히 올리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아닌데 아까처럼 몸이 또 느릿느릿 세워지더래요. 아까는 앉으려고 했던 포즈인데 이때는 마치 어렸을 때 영화에서 본 강씨가 일어나듯이 뻣뻣하게 천천히 세워지더래요.
문득 느낌이 유체이탈하는 느낌이 들었대요. 한 번도 겪어본 적 없고 자세히 알아본 적도 없지만 왠지 사람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면 겁을 집어먹어서 인지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발끝까지 다 일어나면 난 죽는다. 지금 잠에서 안 깨면 난 죽는다. 하는 생각이 막 들더래요. 그래서 온갖 생각을 하면서 잠에서 깨려고 노력을 했대요. 눈을 감고 마음속에서 공포심을 없애면서 여긴 우리 집이다. 방 건너편엔 부모님도 계신다. 하면서 스스로를 안심시켰대요. 그러고는 눈을 감은 채로 벌떡 일어나서 문 앞으로 달려가 대충 손짐작으로 스위치를 켰대요. 스위치는 아까 그 두 덩어리 들등 뒤쪽에 위치했는데 내 팔을 잡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엄청 떨렸었대요. 다행히 눈 감은 상태에서도 불이 켜진 게 느껴졌고 그대로 불 켜진 채로 잠을 잤대요. 그리고 다음날 학교를 갔다 와서 TV를 보는데 뉴스에 그 두 여자 얘기가 보도되더래요. 아현동에서 가스 중독으로 두 자매가 새벽 사이에 죽었다고. 얼굴도 옷도 그대로 똑같이. 별로 안 무섭나요? 내가 이 얘기 들을 땐 엄청 무서웠었는데 한번 가위 눌릴 때 뭔가를 보니까 계속 보이는 느낌이더래요. 아현동 두 자매처럼 소름 끼치게 정확한 건 아니었지만 그냥 뭔가가 보이는 거 있잖아요. 자기 방에서 발레하는 여자를 본다든지. 더 웃긴 건 자기 방구석에서 어떤 아줌마인지 할머니인 지하는 사람이 떡을 팔고 있다든지 이런 쓸데없는 영상들이요. 가위가 자주 눌리는 건 아니지만 눌릴 때마다 이런 게 보이니까 차라리 보이려면 아예 잘생긴 남자나 보여라 했대요. 이 정도로 여유가 생기게 된 거죠. 어느 날은 학교에 갔다 왔는데 어떤 남자가 자기 방에 앉아 있더래요. 하복 입고 다닐 때였는데 갈색 긴팔 목폴라티에 얼굴은 잘생기도 못생기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얼굴에 바지 같은 건 뭘 입었나 기억도 안 난대요. 아, 하고 놀랐는데 그게 꿈이었대요. 꿈치고는 너무 생생한 것 같은 느낌이었죠. 자기가 남자라 나와라 했더니 정말 남자가 나왔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며칠 뒤에 잠을 자는데 뭔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예쁘게 자야겠다 하는 느낌. 평소 같으면 대자로 벌리고 자거나 이불 걷어 차고 그럴 텐데 드라마에 나오는 여주인공처럼 예쁘게 자야겠다는 느낌이 들었대요. 마치 누가 보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운도 없고 엄청 피곤하더래요. 밤새 예쁘게 자려고 노력을 했다나 봐요. 그냥 피식 웃음이 나오더래요. 내가 왜 그랬나 싶고 결국엔 사춘기라서 그런 거구나 하고 말았죠. 그리고 또 자는데 전날 밤처럼 그런 느낌이 나더래요. 자고는 있는데 깨어있는 것처럼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대요. 누가 날 보고 있다. 내 왼쪽 옆에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 그리고는 주저없이 고개를 들어 왼쪽을 봤대요. 사실 지금까지 본 것들이 많아서 겁낼 것도 없었죠. 그런데 자기 침대 옆 그러니까 방바닥에 그 남자가 앉아 있더래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자기가 누운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앉아 있었대요. 시선은 영감소녀 발 쪽으로 가고 영감소녀가 누운 침대 바로 옆에 앉아서 가슴 윗부분에서만 보이고 자기를 안 쳐다보고 있더래요. 바로 옆에 있어서 엄청 놀랬지만 그다지 무서운 느낌은 안 나더래요. 그래서 그냥 다시 고개를 돌려서 눈을 감고 잠을 잤대요. 말하자면 그때부터 알 수 없는 남자와 둔 것처럼 됐는데요. 이상한 건 그 남자는 자기한테 전혀 신경을 안 쓴대요. 그냥 방을 돌아다닌다거나 자기 피아노 위에 있는 물건들을 만지작거리면서 이게 뭔가 본다거나 삐삐를 보며 신기하다는 듯이 만지작거리면서 본다거나 그랬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밤에 봤던 그대로 물건이 놓여 있다는 거죠. 어느 날은 영감소녀 방 책장에 있는 세계문학을 꺼내서 읽어본다거나 그랬대요. 영감소녀는 세계문학 전집이 있어도 안 읽는데 그 남자가 집어든 책이 다음날 일어나 보면 정말 그 순서 그대로 있었더래요. 예를 들면 여자의 일생 옆에 죄와 벌, 그 옆에 돼지 이런 식으로요. 밤에 잠을 안 자고 그 사람을 관찰해서인지 몸무게가 5kg가 빠졌대요. 스스로는 다이어트 돼서 좋다고 생각했지만 좀 지나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게 된 거죠. 그러다가 엄마가 걱정이 돼서 공부하느라고 힘드냐고 물어봤대요. 그렇다고 엄마한테 나 사실 방에 남자 있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다고 했대요. 그리고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정말 오랜만에 가위 눌린 느낌이 나더래요. 누가 위에서 누르고 있는 느낌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영감 소녀의 종아리와 종아리 사이에 다른 사람의 종아리가 느껴지더래요. 다리를 겹치고 있는, 약간은 야할 수도 있는 포즈 있잖아요. 영감 소녀는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전화 측에서 읽은 귀신과 정사를 나눈 여자에 대한 글이 생각이 났다나 봐요. 물론 신체적으로야 아무 이상 없겠지만 그래도 겁이 난 거죠. 막 발버둥을 치는데 발버둥이 쳐지더래요. 그런데 그 남자는 계속 양어깨를 누르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영감소녀가 내가 싫어 이런 식으로 계속 중얼거렸대요. 서서히 풀리는 느낌이 나면서 가위에서 풀려났대요. 그런데 왠지 미안한 느낌이 나더래요. 내가 정말 싫은 건 아닌데 미안해 이런 생각이요. 다신 안 올 것 같았더래요. 영감소녀의 생각처럼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 남자가 보이지 않았대요. 그리도 며칠 뒤 잠을 자는데 귀에서 윙윙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목소리가 들리는데 마녀 같은 목소리와 낮은 저음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리더래요. 요즘 어때? 라면서 영감소녀는 그냥 피곤하고 그래 하면서 대답을 하는데 자면서 대답하는 게 느껴지더래요. 자기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죠. 자면서 잠꼬대처럼 힘없이 얘기하는. 그러면서 그 목소리는 이것저것 물어보더래요. 뭐라고 물어봤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데 그 목소리가 요즘 누구랑 같이 있지 않았어? 라고 묻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짜르르 흐르는 느낌이 들면서 가위에서 깨어났대요. 그 남자랑 지낼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알 수 없는 공포가 확 밀려오더래요. 그래서 영감소녀는 마음을 먹고 다음 달 엄마한테 말하기로 했나봐요. 엄마는 깜짝 놀라더니 우리 딸 어떡하니? 하면서 바로 그날 수맥 이런 것 때문에 침대 위치도 바꾸고 점집에서 부적도 껴오고 이랬대요. 외할머니 댁에 무당이 신분이 계셨었대요. 그 뒤로 가위가 안 눌린 건 아니지만 전처럼 그런 경험은 없었대요. 그리고 몇 년 뒤 아파트에 흉흉한 일이 많이 일어나서 이사를 갔다는데 그 아파트에 일어난 일과 이어집니다. 계속됩니다. 4. 영감소녀의 아파트. 중학교 다닐 당시 영감소녀는 H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H아파트 3차. 한참 개발구역이었기 때문에 1차와 2차 옆에 산을 깎아 3차를 짓고 주변 상가도 필수 요소인 슈퍼마켓, 작은 문구사 이 정도밖에 입주를 안 한 상태였었죠. 옆대지는 4차를 건설 중이었습니다. 그중 영감소녀는 301동 가장 외곽에 살았는데요. 옆에서는 4차 건설 중이었기 때문에 공사 소음이 좀 많았대요. 아파트 단지라지만 아직 개발구역이기 때문에 차 통행량이 많지 않고 옆이 공사 중이라 약간은 음산하다면 음산할 수도 있는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공사 현장에나 있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산을 깎아 만드는 도중주인 없는 무덤이 많아서 한 곳에 시체들을 매장했다느니 그런 얘기들이 돌았었죠. 하지만 한참 땅값이 뛰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빈집 한 곳 없이 전부 입주했고 말에 의하면 4차 또한 입주자들이 벌써 대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 아파트였었죠. 아파트 브랜드 역시 탄탄한 기업이었기 때문에 인기 있는 건 당연했고요. 당시 301동에서 304동이 나란히 서 있고 304동 뒷부분에 교회를 짓고 있었대요.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설 것을 예상해서인지 규모가 큰 교회를 짓고 있었어요. 건물 윤곽이 다 잡혔을 때쯤 교회 지하에서 한 미혼모가 아이를 죽이고 자살을 한 시체가 발견되었어요. 사람들은 왜 하필 교회 건물에서 그런 일이 있었냐며 기분 나빠했어요. 교회도 잠깐 공사를 멈춘 듯 하더니 다시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 아파트에서 일어난 첫 번째 자살이죠. 사실 뉴스나 언론 보도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기사가 많이 나와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겠지만 주변에서 누군가가 죽는다면 그것이 한두 명이 아니라면 무서운 일이죠. 저주라는 말이 도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303동에 사는 애가 죽었습니다. 12층 사는 아기였는데 5살이었습니다. 자신의 키의 2배에 되는 창문에 의자를 받치고 올라가 떨어졌어요. 당시 집안에는 아이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계셨는데 아이를 찾다 창문이 열려있는 걸 보고 혹시 해서 밑을 내려다봤더니 자신의 아이가 아래 떨어져 있었던 거죠. 12층 높이에서 저 작은 아이가요. 응급실로 실려갈 당시 아이는 의식이 있었고 작은 찰과상 외에는 큰 물이 없어 보였답니다. 엄마 울지 말라며 위로까지 할 정도였죠.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내장에 전부 파열되어 손도 써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일이었습니다. 옆은 공사 현장이었기 때문에 바람이라도 부는 날이면 소음이 심하다고 합니다. 바람 때문에 나는 소리가 꼭 누가 우는 것 같은 소리 같았다는 거죠. 공사가 끝난 시간 기계가 바람 때문에 내는 소리는 자다가도 깰 만큼 소름 끼치는 소리죠. 어느 날은 중간고사 전날이어서 안 하던 공부를 새벽까지 하고 있었는데 그날 역시 바람이 불어서 기계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알다시피 작은 바람에도 무서운 소리를 내죠. 영감소녀는 방에 커다란 창문을 열어서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공사 현장을 들여다봤대요. 보호방지 벽 때문에 잘 보이진 않았지만 혹시 이 야밤에 공사를 하나 하는 마음에 들여다봤대요. 기계 소리가 꼭 사람이 우는 소리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오른쪽만 보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왼쪽 공중에 떠서 자기를 보고 있을 것 같은 생각에 고개를 휘 접고 다시 공사장 쪽을 돌아보는 찰나에 공사장 건물 위에서 뭔가가 뚝 떨어지더래요. 시멘트 포대 같은 거였는데 정말 빨리 떨어지더래요. 20층 정도 높이인데 1초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았죠. 혹시 사람 있는 경비실이나 이런 곳에 떨어지지 않길 바라며 창문을 닫고 공부 좀 하다가 잠이 들었대요. 그리고 다음날 시험을 보고 집에 오는데 사람들이 근처에서 수군수군 거리더래요. 이사 가야 하나?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집값 2배로 뛰는데 이런 얘기들이요. 알고 보니까 302동에 살던 한 가정주부가 부부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4차 공사 중인 건물에서 뛰어내린 거였어요. 영감소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쳤대요. 자신이 어제 본 게 이 여자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깜깜한 밤중에 오로지 죽기 위해서 공사 중인 그 건물을 헉헉거리며 올라가는 한 여자의 모습이 상상되었기 때문이죠. 20층도 넘는 높이를 엘리베이터도 없이 오로지 죽을 생각만 하면서 오른 거죠. 그 사건 이후 입주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이사하고 다른 사람이 다시 입주하고 그런 광경이 간간히 보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개월 후 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치가 서울 일과 거의 경기도 경기 부근에 위치한 곳이고 근처 살다가 입주했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는 초등학교 동창생들이 꽤 살았다나 봐요. 우선 그 아파트는 복도식이 아닌 한 통로의 두 집이 마주보는 형태였는데 영감소녀는 9층에 살았고 15층 양쪽에 다 초등학교 동창이 살았대요. 두 집 다 새 남매였어요. 위로 여자 둘, 아래로 남자 동생 한 명. 왼쪽 라인에는 별로 친하지 않았지만 조용하고 여성스러운 미니가 살았고 오른쪽 라인에는 학교에 모르는 애가 없을 정도로 발랄하고 되바라진 현미가 살았죠. 세 번째 사건이 있은 후 영감소녀는 가위에 눌려 귀신을 보게 된 시기였어요. 남자 귀신과 동거 사건도 있었고 엄마는 귀신이 집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부적을 사다 붙였죠. 혹시 영감소녀에게 신내림 이런 일이라도 벌어질까봐. 점집은 다 드나들어 처리를 했대요. 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신내림 금지 거부. 아무튼 이런 내용의 부적은 판매를 안 한대요. 신에게 반항하는 의미이기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쁘지만 우선 방책으로 부적을 사다 붙이고 영감소녀 몸에도 지니게 되었는데 그 부적 내용이 윷놀이할 때 반사 이런 내용이었대요. 이런 것도 원래는 안 써주는데 영감소녀의 엄마가 많이 고생을 하셔서 얻었다나 봐요. 며칠 뒤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왼쪽 라인에 미니 엄마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대요. 미니의 엄마는 미니와 마찬가지로 조용하고 성당 다니는 분이셨는데 그날은 어딘가가 좀 아파 보이시더래요. 얼굴이 생기 없어 보이고 검은 그림자가 가득한 느낌 있잖아요.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미니의 엄마는 그냥 예의상 공부는 잘하고 있니?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며칠 뒤에 본 미니의 엄마는 전보다 훨씬 아파 보이셨대요. 얼굴이 엄청 마르고 머리는 빗질을 안 하셔서 부스스한 상태로 아파트를 배회하고 있었대요. 어느 날은 밤에 학원 끝내고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버튼을 눌렀는데 문이 열리면서 그 안에서 미니의 엄마가 튀어나왔대요. 겁에 질린 것처럼 팍 튀어나와서 주저앉히시더니 뒤를 한번 돌아보시고 막 계단 밖으로 뛰쳐나가시더래요. 마치 엘리베이터 안에 감금되어 있었다는 듯이요. 영감소녀는 너무 이상해서 요즘 미니 엄마 어디 아프시냐고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그런데 그냥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걱정하는 표정을 지으시더래요. 어느 날은 엘리베이터를 1층에서 탔는데
문이 닫힐 때쯤 누군가 손이 팍 튀어나오면서 문을 다시 열더래요. 영감 소녀는 너무 놀라서 뒤로 주저앉았는데 민희 엄마가 타더래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이건 누가 봐도 영락없이 미친 모습이었대요. 얼굴은 거의 가죽만 남은 것처럼 퀭했고 피부는 거무죽죽해지셨대요. 머리는 듬성듬성 빠지고 옷은 정말 더럽고 구깃구깃했대요. 아줌마는 엘리베이터에 타서도 초조한 모습을 보이시더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획 돌아 보시더래요. 그러고는 우리 민희랑 친하게 잘 지내죠. 얘가 옛날부터 작고 조용해서 친구가 없어. 하면서 우시더래요. 이때만큼은 정상으로 보이시더래요. 그리고 9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영감 소녀는 내렸죠. 문이 닫히기 전 짧은 순간이었지만 미니 엄마의 눈이 너무 애절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공손히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집으로 들어왔죠. 다음날 오후 토요일이어서 학원도 안 가고 집으로 오는데 버스 안에서 민희를 만났대요. 민희는 아래 동생 2명과 같이 버스에 있었어요. 학교가 가까워서 동생들과 함께 집에 가는 것 같았죠. 아는 척을 할까 했지만 초등학교 때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고 해서 그냥 말았대요. 민희한테 잘해줘라는 말이 마음에 남았지만 말이에요. 버스에서 내리고 슈퍼를 들러서 엄마가 오는 길에 사오라고 시킨 반찬 재료를 사서 나오는데 경찰차와 119 구조대차가 영감 소녀의 통로 앞에 서더래요. 무슨 일인가 해서 보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구조대원들이 하얀 천이씬 들것을 들고 달려 나오더래요. 하얀 중심부는 빨간색으로 물이 들어 있었죠. 집으로 들어와 보니까 영감 소녀의 엄마가 막 울고 계시더래요. 정말 서럽게 울고 계시더래요. 엄마가 그렇게 우셔서 영감 소녀도 같이 따라 울면서 왜 그러냐고 했대요. 엄마는 미안해서 어쩌니 미안해서 어쩌니 라고 하시더래요. 울음을 멈추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감 소녀가 그런 일이 있은지 얼마 후 민희 엄마가 아프기 시작했대요. 고열이 나고 먹은 음식을 토해내고 하셨대요.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도 별 이상이 없었는데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듣고 무당집을 찾아가게 됐대요. 성광 다니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무당집은 거절하고 거절하다가 최후의 선택으로 가게 된 거죠. 무당집에서는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고 했대요. 그런데 민희 엄마는 모두 미신이라면서 신내림은 받지 않겠다며 집으로 그냥 오셨대요. 그리고 그 뒤로 아프기 시작했는데 사실 동네 어른들은 대충 알고 있었나 봐요. 동네를 중얼중얼거리면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렸나 봐요. 그렇게 버티고 버티시다가 그날 토요일 오전 집에서 부엌칼로 할복을 하셨대요. 그리고 영감소녀와 함께 학교하던 세 남매가 엄마의 시신을 발견한 거죠. 그런데 돌아가실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는데 앞집 현민의 집을 두 눈 부릅뜨려 쳐다보며 돌아가셨나 봐요. 마치 마지막 계시라도 하듯이요. 그때 영감소녀의 엄마는 이미 집을 내놓은 상태였었죠. 죄 갖다 못 받더라도 이곳을 떼겠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며칠 안 있어 현미의 막내 동생이 나쁜 형들과 어울려 놀다가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혼자 다쳤는데 한쪽 다리 불구가 되었고 학교에서 퇴학을 맞게 되었죠. 그리고 현미는 어떤 아저씨와 차 타고 외곽 드라이브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얼굴 전체를 상형하게 됐어요. 그리고 현미의 20살 된 언니는 친구들과 여행 갔다 오는데 운전석 바로 뒤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트럭과 부딪혀 사고가 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튕겨나가고 현미의 언니 혼자 차체에 몸이 끼어 나오지 못하다가 가스 차였던 차가 폭발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리고 영감 소녀의 엄마는 아빠 직장에서 가까운 지금 사는 곳으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영감 소녀가 신내림을 받을 것도 아니었고 그 집으로 미룬 것도 아닌데 엄마는 아직도 너무 미안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종로에서 우연치 않게 예전에 화실에 같이 다니던 선배를 만났어요. 거의 7년 만인데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더라고요. 키도 크고 곱상한 얼굴이라서 그런지 서로 식사 전이어서 근처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게 됐죠. 이 선배도 영감 소녀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같은 화실에 다니진 않았지만 제가 워낙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냥 잘 지내냐 이런 걸 묻더니 얼마 전에 과 실습실에서 있었던 얘기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선배는 공업 디자인 전공으로 갔어요. 자기가 디자인했던 세면대 디자인을 보여줬는데 2070년도쯤 돼야 스스로 적응이 될 것 같은 참 이상한 디자인이더라고요.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졸작으로 만든 거라 엄청나게 힘들게 디자인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작보다 더 힘든 게 우선은 디자인이잖아요. 그 선배도 디자인하는 데만 몇 달을 보냈다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알다시피 디자인과는 다음날 아침 학교에 오면 꼬질꼬질한 몰골로 자고 있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어요. 이 선배네 과의 실습실은 건물 지하에 있죠. 공기과 전공 강의실은 2층이고요. 실습실 옆에는 창고처럼 안 쓰던 방이 하나 있었는데 학교 측의 허락을 받고 그 방을 공기과 전용 침실로 만들었대요. 작업실에서 작업하다가 힘들면 옆방 가서 누워 시간 자고 그런 형식이죠. 처음에 그곳을 개조한 사람들이 선배와 친한 무리들이라서 거의 자기들의 아지트가 됐나 봐요. 선배와 친구의 여자 후배 이렇게 넷이 잘 어울려 다녔는데요. 예전에 공동작품 할 때 같은 조여서 그런지 그 뒤로도 잘 뭉치게 된 거죠. 그늘도 마찬가지로 실습실에 있는데 너무 졸리더래요. 며칠간 잠을 제대로 못 잤으니까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나 자고 있을 테니까 1시간 뒤에 깨우라고 하면서 옆방으로 갔대요. 그 방에는 침대가 3개가 있어요. 침대라기에는 어설프지만 그냥 목재 떼다가 만들 거 위에 쿠션 깔은 형식의 침대였대요. 자러 가는데 친구 일이 자기도 졸리다면서 따라들 오더래요. 선배는 가운데 침대, 친구 일은 오른쪽 침대에서 잠이 들었죠. 얼마쯤 자고 있는데 누가 자기한테 장난을 치더래요. 자기 발 있는 부분에서 이불을 살짝 끌어당기더래요. 비몽사몽간에 고개를 살짝 들어 발 부분을 봤는데 머리 긴 여자가 웅크리고 앉아서 이불을 끌어내리더래요. 그 여자 후배가 장난치고 있었던 거죠. 자다가 깨면 짜증이 많이 나잖아요. 원래도 그 여자 후배랑 남동생같이 지내던 사이였고 그래서 발로 휙휙 걷어찼대요. 걷어찼다기보다는 발을 굴러서 저리 가라는 의사를 표시했대요. 그리고 다시 살짝 눈을 떴을 때는 그 여자가 휙 하던서 방을 나가더래요. 그래서 삐졌구나, 이따가 풀어줘야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친구 이가 와서 1시간 지났다며 깨워줬대요. 선배는 그 여자 후배를 어떻게 달래주나 하고 생각을 했대요. 딱히 사과하기도 그렇고 사실 피곤한 사람한테 장난친 게 먼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 선방을 날리기로 했대요. 실습실에 들어가자마자 야, 너 때문에 잠 제대로 못 잤잖아. 그런데 발에 맞았냐? 라고 약간은 소심한 면을 보이며 물어봤는데 그 여자 후배가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고 하더래요. 선배는 얘가 삐져서 그러는구나 생각하고 그냥 다음부턴 잘 때 건들지 말라고 하고 말았대요. 그 여자애는 계속 무슨 얘기냐고 꿈꾼 거 아니냐고 그러더래요. 아무튼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났어요. 다음 날은 토요일이라 수업이 없는 날이었죠. 낮 시간에 실습실에 왔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혹시나 해서 침대방에 갔는데 그 여자 후배가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똑같이 이불을 슬금슬금 내렸대요. 그런데 여자 후배는 계속 자더래요. 재미도 없고 복수하는 것 자체가 유치하기도 해서 그냥 실습실로 와서 디자인에 몰두하는데 친구 일이 들어왔대요. 둘이 장난 좀 치고 얘기도 좀 하고 그러고 있는데 친구 이가 실습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표정이 웅 빠져나간 사람 같은 표정으로 팍 주저앉더래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귀신을 본 것 같더라고 그래요. 하는 얘기가 친구 이 역시 실습실 오기 전에 침대방 먼저 들렸대요. 여자 후배가 실습실 오면 자기 좀 깨워달라고 문자를 보냈었대요. 그래서 침대방에 가서 깨우는데 자꾸 5분만 더 하더래요. 토요일 낮이고 좀 불쌍한 생각도 들고 그래서 깨우기가 좀 그랬대요. 몇 분만 더 자라는 생각으로 실습실에 가려고 하는데 침대방 창문 조금 열린 사이로 누가 빼꼼히 쳐다보고 있더래요. 무섭다는 느낌보다는 누가 장난치려고 쳐다보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선배라 친구 일인 줄 알고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대요. 그런데 아무도 없더래요. 창문 사이에 얼굴을 보고 이 새끼야 하며 바로 튀어나왔는데 말이죠. 그래서 친구 이는 그 방에 못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처음부터 기분이 나빴던 방이라면서요. 그래서 선배 혼자서 여자 후배를 깨워서 왔대요. 여자 후배에서 방금 있었던 일을 얘기했더니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럼 자기 혼자 자고 있을 때 누군가가 봤다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자서 그런가 몸도 좋지 않고 해서 먼저 집으로 갔어요. 괜히 안 해도 될 얘기해서 기분 상하게 한 건 아닌가 하고 좀 미안했대요. 그러다가 저녁이 됐는데
낮 시간 동안 집중해서 진도도 많이 나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 술을 마시기로 했대요. 근처 술집에서 조금 마시다가 들어왔는데 그냥 너무 졸리고 다 귀찮고 그러더래요. 셋이 같은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하자고 하고 침대방에서 잠을 잤대요. 선배는 가운데 침대 친구 일은 왼쪽, 친구 이는 오른쪽. 한참 잠을 자는데 누가 얼굴을 막 간지럽히더래요. 느낌이 여자 머리카락이 간질간질하는 기분 있잖아요. 또 여자 후배가 장난치는구나 싶어서 야 저리 가 저리 가 하면서 다른 쪽으로 손가락질했대요. 그리고선 계속 푹 자다 일어나 보니까 벌써 날이 밝았더래요. 아차 싶어서 일어났는데 친구 이가 침대에 걸터 앉아서 자기를 씩씩거리면서 째려보고 있더래요. 친구 일도 같이 일어나서 야 너 왜 그러냐고 물어봤대요. 친구 이가 너인 친구도 아니라면서 막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는데 자꾸 너네 일부러 그런 거지? 시발 일부러 그런 거지? 하면서 화를 내더래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친구 이는 잠들고 얼마 안 있어서 잠에 깼대요. 낮에 무서운 일도 있었고 해서 살짝 가위에 눌렸나 봐요. 그리고 눈을 떠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친구 일 그러니까 맨 왼쪽에 있던 애 위에 어떤 여자가 수평으로 떠 있더래요. 친구 일의 몸과는 한 10cm 정도 떨어지게. 그러면서 그냥 자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런데 친구 일이 잠꼬대로 저리 가라고 했나 봐요. 그러자 그 여자가 그 상태로 둥둥 떠서 가운데인 선배 위에 둥둥 떠 있더래요. 선배는 간지러운 듯 얼굴을 긁더래요. 그러면서 친구 이는 속으로 제발 그 말만은 하지 마라 하면서 빌었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선배가 친구 두 쪽을 가리키면서 저리 가 이러더래요. 너흰 정말 친구도 아니다 하면서 자기는 속으로 별욕을 다 했대요. 그러자 그 여자가 둥둥 떠서 자기 위로 올라왔대요. 눈이 딱 바로 앞에서 마주친 채로요. 그리고 그 상태로 계속 있었대요. 그 여자 보니까 눈이 비었대요. 흰 자만 가득한 얼굴 있잖아요. 눈을 감았는데 막 눈물이 나오더래요. 그런데 알다시피 안 보이는 게 더 무섭잖아요. 그래서 다시 눈을 떴대요. 그렇게 눈 뜬 채로 새벽녘 올 때까지 움직이지도 못하고 계속 있었대요. 화실에 관련된 귀신 얘기 이런 게 많긴 하지만 이 이야기 듣는데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